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교가 점점 미뤄지게 되면서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도 점점 커져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습했던 1강부터 3강까지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그런 강의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사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선생님이 차근차근 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도 교재를 참고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수능 특강 교재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인터넷 강의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뭘 중심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인터넷 강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에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꼼꼼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다룬 내용만 중점적으로 보고 교재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러 같이 가볼까요? 출발! 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함께 풀이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는 우리가 수능에서도 항상 1번에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바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시대마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초대장처럼 자료를 하나 준 다음 자료에서 어떤 시대인지 파악하고 그 시대 파악한 걸 바탕으로 뭐 내용이나 특징을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볼 때에는 어떤 힌트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지 키워드를 파악을 하면서 이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 초대장에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바로 첫 줄에 주먹도끼라는 힌트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주먹도끼 사진도 우리한테 같이 힌트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먹도끼가 사용되던 시대는 언제였죠? 네, 맞아요.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중에 구석기 시대에 관련된 선지를 골라보면 되겠죠. 자, 1번 가락바퀴로 실 뽑기. 이건 어느 시대인가요? 네, 맞아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그런 시대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2번 미송리식 토기 제작하기. 이 미송리식 토기는 어느 시대의 유물인가요? 네, 맞아요. 청동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자, 3번 반달돌칼로 벼이삭 자르기. 여기서는 힌트가 2개나 있어요. 반달돌칼, 이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죠. 그 다음에 벼이삭 자르기에서 우리가 벼라는 것에서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됐다면 청동기 시대 때는 벼농사가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이 두 시대가 구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3번 선지는 청동기 시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나뭇가지를 활용하여 막집 짓기. 막집은 어느 시대의 유물인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나타내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갈판과 갈돌로 도토리 가루 만들기. 갈판과 갈돌은 곡식에 관한 거였고 이 곡식을 생산하는 농경이 시작된 시대, 바로 신석기 시대에 관한 그런 선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지금 선지 옆에 이렇게 적어둔 것처럼 답이 아니더라도 오답에다가 왜 정답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선지, 모르고 있는 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문제도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주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시대인지 파악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자료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 2가지가 있는데 바로
네, 첫 번째 줄에 있는 움집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신석기 시대에 관한 설명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신석기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기억을 함께 살펴보면 이 신석기 시대에 처음 제작된 유물을 골라서 사용하래요. 그러면 이 신석기 시대에 처음 제작된 유물을 선지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1번 선지부터 함께 봅시다. 1번 선지에서 붓으로 글자 쓰기라고 했는데 이 붓이 한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때는 언제냐면 바로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 때 중국으로부터 이 붓과 한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철기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철제 갑옷을 입어보기. 철제라는 말에서 이미 무슨 시대죠? 네, 맞아요. 철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비파형 동검은 허리에 차기. 이 비파형 동검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검이죠? 네, 맞아요. 여기 청동검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도 청동기 시대의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빗살무늬 토기에 곡물 담기. 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물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빗살무늬 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빗살무늬 토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란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거친 무늬 거울에 얼굴 비추기. 자, 거친 무늬 거울은 누가 주로 사용했을까요? 네, 이거는 바로 제사 지낼 때 주로 사용했던 건데 거울은 옛날부터 굉장히 신비한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뭐 이런 동화 속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비한 그런 일들을 하는 주술 행위를 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용이 됐고 이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청동기 시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3번 문제를 함께 봅시다. 3번에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여기 밑에 출토된 유물로 민무늬 토기, 반달돌칼을 주고 있어요. 네, 친절하게 우리한테 사진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네, 맞아요. 바로 청동기 시대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청동기 시대라는 힌트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밑에 탄화된 쌀이 출토가 됐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벼농사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구나 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면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선지를 고르면 되겠죠. 자, 주로 동굴에서 거주하였다. 이거는 바로 구석기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생활하던 시대에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동굴이나 주로 강가에 거주하였던 시대, 바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쓴배 찌르개는 언제 처음 제작했을까요? 네, 이것도 바로 구석기 시대. 쓴배 찌르개도 뗀석기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군장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이거는 어느 시대에 관한 설명이죠? 네, 바로 청동기 시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는 이런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 이렇게 계층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을 큰 돌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고인돌이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4번 철제 무기를 사용하여 정복 전쟁을 벌였다. 이거는 철제 무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철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빈부의 차이나 계급이 없이 평등하게 생활하였다. 네, 이거는 청동기 시대랑 반대되는 얘기죠. 그래서 청동기 이전의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로 2번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고조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조선에 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고조선의 건국, 발전, 성장, 쇠퇴 이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국하고 나서 우리가 위만조선 전까지를 단군조선
그리고 위만이라는 사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던 시기를 우리가 위만조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네,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 시기. 이렇게 세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고조선의 팔족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이 당시에 어떤 사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사회 모습이 있었죠? 네, 바로 생명을 중시하고 노동력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있었고 또 노비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계급이 있었던 그런 사회였다 라고 고조선 사회 모습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번 문제로 가보면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나가 각각 어느 시대에 관한 설명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가 사료를 읽어보면 이거는 어느 시대죠? 네, 바로 단군조선에 관한 그런 사료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한이 고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설치하였다. 이 부분을 통해서 고조선이 멸망하던 때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시기라고 한다면 바로 아까 여기서 살펴봤던 위만조선에 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선지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위만이라는 단어를 그냥 주고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위만조선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위만조선 때 철기 문화가 들어온다. 그리고 위만조선 때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것을 연결해주는 무역,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부를 축적했다.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위만조선과 함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철기 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에 관한 그런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이 여러 나라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혹은 이 두 문제가 둘 다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여러 나라는 북쪽에서부터 얘기해보면 어떤 나라들이 있었죠? 네,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 옥저, 동예, 맨 밑에 삼한. 삼한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마한, 진한, 변한 이 세 나라까지 이렇게 각각 그런 나라들의 풍습 그리고 정치적인 특징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료나 지도를 주고 이런 내용들을 물어본다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주고 지도나 그 특징들을 선지에서 찾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천 행사, 풍습,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외워둬야 헷갈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7번에 있는 이 사료를 통해서 이 어느 나라에 대한 그런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곳곳에 주어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힌트는 네, 바로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지낸다. 그래서 5월, 10월에 계절제를 지내는 바로 삼한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힌트가 더 있는데 바로 네, 여기서 소도라는 구역이 있다. 삼한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소도라는 지역이 있어서 여기에 죄인이 도망가거나 하면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잡을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정치적인 지배자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배자가 다스리는 구역이어서 여기는 침범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 바로 재정 분리 사회였다. 제사와 정치적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만에 대한 설명을 선지해서 고르면 되는데, 자, 1번. 목지국에 관한 역사 기록을 찾아본다. 자, 목지국은 어느 나라였죠? 그렇죠. 마한의 한 소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만이라는 나라는 여러 개의 소국들,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형태였는데,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가 바로 목지국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 한번 각각 어느 나라인지 살펴보면, 사신도가 그려진 고분에 대해 검색한다. 사신도는 바로 고구려의 그런 고분에 있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골품에 따른 신분차별의 사례를 조사한다. 자, 골품제, 어느 나라의 그런 신분제도였죠? 네, 바로 신라의 골품제. 그래서 뼈에도 등급이 있다 라고 하면서 신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차별했던 그런 신라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불교식 왕명의 사용과 그 의미를 파악한다. 네, 이것도 바로 신라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라는 왕즉불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왕이 곧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이름도 불교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왕즉불 사상, 불교식 왕명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그다음 5번 법조항이 8개에서 60여 개로 늘어났다. 이거는 8개였다라는 것에서 어느 나라죠? 그렇죠. 고조선인데 고조선 말기에 한 나라에 의해서 한사군이 설치되어 지배를 받던 시기에 한사군이 이 고조선 사회를 엄격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법조항을 굉장히 많이 생성시켰다. 그래서 60개로 늘어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5번은 고조선에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강의 1번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몇 번 풀다 보면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삼국시대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오냐 했을 때, 삼국시대는 주로 왕의 업적에 대한 문제를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업적을 펼쳤고 특히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그리고 뭐 수도를 천도한 왕,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전성기를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각각 나라의 전성기는 어느 왕 때였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전성기를 그럼 살펴볼까요?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4세기는 누구의 전성기였죠? 그렇죠. 백제의 전성기. 그때 왕은 누구였죠? 네, 맞아요. 근초고왕. 그 다음 5세기 때 누구의 전성기? 고구려의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 왕은 그렇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 다음 6세기. 그렇죠. 남은 신라. 신라의 전성기 때 왕은 진흥왕. 이렇게 전성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성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은 뭘까요? 맞아요. 한강유역을 누가 차지했느냐 에 따라서 우리가 전성기를 나누는데, 한강유역을 차지한 때를 우리가 전성기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지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도를 주고 이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낼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지도를 보면 누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그때가 4세기 때 지도인지 5세기 때 지도인지 혹은 6세기 때 지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에 각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 때 백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신라의 지증왕 때 백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각 나라들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주로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는 문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그럼 우리 함께 살펴보면, 1번 문제에 있는 이 그림, 이 비석.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큰 비석이에요. 어떤 비석일까요? 그렇죠. 광개토 대왕 릉비입니다. 광개토대왕 무덤 옆에 있는 비석.
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비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누구? 그렇죠. 왜를 격퇴해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해줬다. 그러니까 도와준 거죠, 신라를. 그래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 이 광개토대왕 릉비뿐만 아니라 또 어떤 유물이 있냐면 그렇죠. 그릇에다가 광개토대왕 짱짱맨 이렇게 적어놓은 호호명 그릇이라는 그릇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때 누가 피해를 입었죠? 그렇죠. 가야가 이때 피해를 입어요. 왜냐면 이 일본 왜가 이렇게 도망가는 과정에서 가야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이 도망간 그 가야에서 이제 광개토대왕이 그 일본을 공격을 하니까 가야에도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기가야 연맹의 반장이었던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그 반장이 바뀌는 누구로 바뀌죠? 그렇죠. 대가야로 바뀌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얽혀있는 그런 문제여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선지를 살펴보면 국학이 설립되었다. 이거는 바로 신문왕 때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 이야기입니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조선 후기입니다. 과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거는 바로 고려시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마립간이라는 왕호가 사용되었다. 이거 무슨 마립간이죠? 그렇죠. 뇌물마립간. 이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도와줬을 때 신라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누구였냐 하면 뇌물마립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왕칭호가 없기 때문에 마립간이라는 칭호로 불렸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외우기 위해서 신라가 뇌물을 주고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일본의 산포를 통한 교육을 허용하였다. 이거는 바로 조선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사료를 볼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사료의 출처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서 나오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백제에 관한 기록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 나 시기가 각각 어느 왕 때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여기서 핵심인데 자, 가 사료를 먼저 봅시다. 가는 임금이 태자와 함께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공격했더니 고구려 왕이 화살에 맞아서 죽었대요. 자, 이거는 고구려 왕은 누구죠? 그렇죠. 원통하게 죽었다. 그래서 고국 원왕. 네, 진짜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외울 때 그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고국 원왕 때의 사실이고 그럼 백제의 어느 왕 때 고국 원왕이 죽었죠? 그렇죠. 백제의 근초고왕에 관련된 사료입니다. 근초고왕 시기의 사료입니다. 자, 그 다음 나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자, 어느 왕 때죠? 그렇죠. 성왕 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 중에서 근초고왕 과 성왕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구려의 상황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자,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에 의해서 죽어요. 자,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 나라에 굉장한 혼란이었겠죠.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 있는데 바로 그렇죠. 소수림 왕입니다. 자, 소수림 왕 때 율령 반포,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그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후에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그렇죠.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이러한 기틀을 바탕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소수림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장수왕이 이전에 이 나라의 왕이 죽었던 이 사건, 이 고국 원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백제를 한번 공격합니다. 그때가 바로 백제의 계로왕 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아이 계로왕 장수 돌침대에 누워야겠다 이렇게 외우면 네, 좀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로왕과 장수왕을 연결시켜서 외워두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 복수를 해서 계로왕이 진짜로 죽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수왕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영토를 넓혔죠? 그렇죠. 남진 정책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그렇죠. 평양으로 옮겼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죠. 그에 반해서 이제 광개토대왕은 어느 쪽? 그렇죠. 북진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혔고 장수왕 때는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수도를 평양으로 좀 더 밑에 있었던 평양으로 옮겼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웠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찬히 풀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백제의 수도 변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가끔씩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제가 수도를 옮기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백제가 건국한 곳은 바로 한성, 위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 지금 이제 그쪽 송파 쪽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는데 이 한성에 있다가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웅진이란 곳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공주예요. 그 다음 어디로 옮기냐면 또 사비로 옮깁니다. 지금의 부여예요. 그래서 이때 왜 수도로 옮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에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길 때는 왜 옮기냐? 아까 장수왕의 공격으로 누가 죽었죠? 그렇죠. 아이 계로왕 장수 돌침대에 놓아야겠다. 그래서 계로왕이 이제 전사하고 나서 그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건 혼란과 위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백제의 위기 상황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사비로 옮길 때는 왜 옮겼냐? 이 사비천도는 누가 했죠? 그렇죠. 성왕이 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부흥시키자,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하는 의미로 이제 국호도 바꾸고 수도도 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왼쪽에 지도를 보면 여기 처음 여기 지역이 이제 한성 지역이고 여기 가 지역이 어디냐면 그렇죠. 두 번째 수도인 웅진.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데가 바로 사비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이 지도를 보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옆에 이 남자가 이 선생님인가요? 어쨌든 여기 무령왕릉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령왕에 대한 이야기를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무령왕 때는 무령왕 때 대표적인 정책, 그렇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왕족이면 왕의 말을 잘 들었겠죠. 그래서 왕의 말을 잘 듣는 왕족을 지방까지 파견시켜서 지방 사람들도 왕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 이거를 우리가 무령왕 때 대표적인 정책으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는 가야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야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요. 가야는 특징이 있어요.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그렇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에 그쳤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맹왕국이라는 것은 가야가 6개의
가야가 연맹을 이루는 국가였다라고 해서 뭐 아라가야, 금강가야, 대가야 등등 이런 여러 개의 가야가 뭉쳐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연맹왕국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6개의 가야가 뭉쳐있으니까 반장 역할을 하는 가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기에는 금관가야가 그 역할을 했고, 반장 역할. 그 다음 나중에 후기에는 대가야가 반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는 아까 어느 때다? 그렇죠.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가야도 피해를 입어서 전기 가야 연맹의 금관가야가 약간 주춤하면서 그 반장이 바뀌었다. 대가야로.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가에 들어갈 나라는 바로 금관가야네요. 자,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을 함께 찾아보면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이거는 어느 나라의 어느 왕 때죠? 그렇죠. 이거는 신라의 지증왕 때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정복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신라에게 병합되었다. 네, 이게 바로 맞는 설명이죠. 금관가야와 대가야 모두 신라에 의해서 병합됩니다. 자, 금관가야는 신라의 누구 왕 때? 버풍왕 때. 그 다음에 대가야는 신라의 누구 때? 그렇죠. 전성기였던 진흥왕 때 이제 병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는 신라에 병합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각각 어느 왕 때인지도 기억을 해두면 더 좋습니다.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그렇죠. 신라의 누구 왕 때? 버풍왕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을 두었다. 이거는 고려에 관한 선지고요. 그 다음 박석김의 삼성이 돌아가며 왕위를 차지하였다. 자, 이거는 어느 나라? 신라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이렇게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김씨가 왕을 세습하게 된 때는 언제냐면 바로 뇌물마립간 때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밑줄친 전쟁의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하나 꼭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삼국통일의 과정이라든지 뭐 삼국통일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데가 바로 그렇죠. 신라는 당과 전쟁을 벌여야 했다. 그래서 이거는 나당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자,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약속을 하죠. 신라와 당나라가 함께 힘을 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어떻게 행동하죠? 그렇죠. 신라의 옛 땅에도 도호부를 설치해서 신라까지도 자기가 정복하려는 그러한 야심을 드러내죠.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싸우게 된 사건, 바로 나당 전쟁이고, 그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두 가지,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여기서 누가 승리하죠? 그렇죠. 신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신라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 고르면 바로 5번 매소성 기벌포, 되게 쉽게 출제가 됐었죠. 네, 그러면 3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강의 2번 문제를 보면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통일신라와 발해. 통일신라에서 이 왕만 나온다고 해도 정말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탑으로 많이 출제되는 왕입니다. 바로 뉴스페이퍼 킹, 그렇죠.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자, 신문왕의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한다면 왕권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왕권 강화라는 목적 하에 어떤 정책들이 행해지냐? 일단 즉위하자마자 김음도래난이라는 진골 귀족들의 그런 반란을 정리를 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요. 여기에 연루된 귀족들 유배 보내거나 죽이거나 이런 숙청의 작업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에 그런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학을 설치합니다. 자, 국학은 지금의 대학교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학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인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관료로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자, 관료전과 노급의 차이점은 중요한데요. 노급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노동력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토지에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토지에서 경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주는 것. 그래서 이것들이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어서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굉장한 그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귀족들의 권한이 너무 세지니까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동력은 빼고 수조권만 줘라. 수조권만 지급했던 제도가 바로 관료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을 해두고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 답은 몇 번이 되죠? 그렇죠. 5번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나머지 선지는 다른 시대에 관한 선지인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자, 국자감을 정비하였다. 이거는 고려 시대에 관한 선지.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그 조선 시대의 영조, 정조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이것도 조선에 관한 선지고요. 그다음에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다. 자, 이거는 그렇죠. 아까 백제 수도 면천할 때 있었죠. 그러니까 백제의 문주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삼국 통일의 과정, 그리고 과정뿐만 아니라 삼국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바로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습 주제, 가라는 학습 주제 하에 학생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옛 백제와 고구려 귀족들한테도 관직을 주었다. 그 다음에 신라, 고구려, 백제 땅에 3개씩 주를 설치해서 총 9주로 나라의 행정구역을 나누었다. 그 다음에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말갈인까지 포함해서 구서당을 조직했다. 이거는 신라의 군사제도를, 통일신라의 군사제도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신라가 신라 사람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말갈 이런 사람들을 다 포용했다, 통합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골라보면 바로 4번 민족 융합 정책의 추진. 그리고 혹은 민족 융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민족 통합 정책의 추진 이렇게 선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6번 문제는 바로 발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해에 대한 문제인 걸 알 수 있는 힌트 바로 여기 사료에 보면 대시인데 이름이 조영이래요. 그러면 대조영이죠. 그래서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라는 걸 통해서 가 나라가 바로 발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지를 한번 볼까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1번이 답이네요. 발해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는데 안시성에서 당의 침입을 물리쳤다. 이건 어느 나라죠? 그렇죠. 이거는 고구려의 안시성 싸움. 그래서 선생님이 영화로도 올려줬는데 이때 안시성 싸움에서 활약했던 장군의 이름. 그렇죠. 양만춘 장군. 참고로 알아두시고 지방행정조직으로 구주 오소경을 두었다. 어느 나라죠? 그렇죠. 아까 살펴봤던 통일신라 그리고 어느 왕 때냐면 신문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이 화백회의는 바로 신라의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장일치가 되어야 회의의 내용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광개토대왕 때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거는 그렇죠.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빼먹었는데 발해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는 옆에 있던 것처럼 발해의 건국이라든지 성장, 쇠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것은 발해가 누구를 계승한 나라죠?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그런 증거들 이런 것들을 주고 고구려를 계승했다 뭐 이런 걸 고른다든지 아니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걸 주고 그 증거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발해의 건국 성장 쇠퇴에서 이 성장 부분에 보면 3명의 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처음 무왕, 그 다음에 문왕, 그 다음에 선왕 이렇게 3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무왕 때 있었던 주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여기 사료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 등주를 습격하여 위준을 죽였다. 그래서 장문유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한 그 사건 이것이 바로 무왕 때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왕 때는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었어요. 그 다음에 신라와도 교류를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선왕 때 중요하죠. 왜냐하면 발해의 전성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세기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이때에는 발해가 뭐라고 불렸다?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왕보다는 무왕이나 선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선왕 때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선왕 때의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네, 8번 문제 다음 문서를 작성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서는 오소경 중에 하나인 서원경 부군 여기까지만 읽고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오소경이 있었던 나라 어느 나라죠? 통일신라. 통일신라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경은 여러분들이 왜 기억을 해야 되냐? 소경은 뭐죠? 뜻이 뭐죠? 그렇죠. 작은 수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어디? 그렇죠. 경주. 금성이 지나치게 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수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5개의 보조적인 수도, 작은 수도를 둬서 이것을 보완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낭랑과 외에 덩이새가 수출되었다. 덩이새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이거 가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은병이 주조되어 유통되었다. 이거는 바로 고려시대 선지로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선지입니다. 자, 울산이 국제무역항으로 이용되었다. 자, 3번 울산항.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항구죠. 그래서 울산항을 이야기하는 3번이 답이고 보부상이 장씨를 부대로 활동하였다. 이것은 바로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담배와 고추 등이 상품작물로 재배되었다. 이것도 조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서의 이름은 민정문서예요. 그래서 민정문서를 보면 여기에는 뭐까지 적혀 있냐? 인구수, 말과 소의 수, 토지의 종류, 면적, 뽕나무 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문서다. 네, 다음은 통일신라의 불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교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다 같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만약에 나온다면 3점짜리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헷갈리는 게 통일신라의 불교 그리고 고려의 불교 여기서 승려들이 이제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승려들이 각각 뭘 주장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시대마다 어떤 대표적인 승려가 있고 주장했던 사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승려 유명한 3명이 있어요. 원효, 의상, 그리고 해초가 있습니다. 자, 원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를 보면 원효라고 생각하면 되냐? 바로 일심사상, 모든 마음은 하나다.
하나의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 이 일심사상, 그리고 여러 가지 불교의 논쟁들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사상, 화쟁사상. 네, 또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모두 극락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 신앙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의상은 화엄종, 당나라에 가서 화엄종을 공부하고 화엄 사상을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의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의상이 관음신앙, 관음보살을 이렇게 숭배하는, 관음보살을 이렇게 신앙하는 그런 신앙을 바로 관음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초. 해초는 책이 유명합니다. 왕오천 축국전. 이거를 이제 인도와 서역 이런 데를 순례하고 나서 이제 지은 책, 이 왕오천 축국천이라는 책을 보면 해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원효나 의상 이 두 명이 주로 출제가 되고 해초는 주로 오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원효나 의상이 등장하던 시기는 바로 통일신라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3국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하나의 나라로 갑자기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만한 어떤 사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일심사상, 하나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그런 승려들의 사상을 국가에서 막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막 엄청 발전하게 돼요. 의상 같은 경우에도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가 곧 다다, 다가 곧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일심사상과 일즉다 다즉일 사상을 원효나 의상을 중심으로 나라에서 엄청 밀어줬다. 왜냐하면 신라는 삼국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원효나 의상의 특징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대중화입니다. 자, 여러분, 불교는 주로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한자로 경전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널리 민중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원효의 아미타 신앙, 나무 아미타불만 외면 모두 다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교 사상이 대중화되는데 이 원효나 의상이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한번 1번부터 선지를 봅시다. 먼저 자료부터 봐야죠. 자, 이달의 인물, 당나라에서 화엄종 공부했대요. 그래서 화엄종의 교리를 강의했대요. 이거 누구죠? 그렇죠. 의상이죠. 의상에 관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왕오천 축국전을 지었다. 이거는 해초에 관한 설명이고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의천에 관한 설명입니다. 인내천 사상을 내세웠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동학이라는 종교에 관한 설명입니다. 관음신앙을 전파하였다. 이게 바로 의상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 간행에 참여하였다. 이거는 바로 고려시대 이련스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강 12번 문제. 이 문제에서 가인물이 속한 신분계층의 신라 말 동향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라의 신분제도고 신분제도 중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신라의 신분제도는 뭐냐면 바로 그렇죠. 골품제. 근데 이 골품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렇죠. 왕족인 성골, 그 다음에 왕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진골, 그 다음에 그 밑에 육두품, 뭔가 귀족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그 중간 계층, 그 다음에 육두품 밑으로 오두품부터 일두품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골품제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혹은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그런 품계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굉장히 엄격한 신분 제도였어요. 그래서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네, 그렇죠. 여기 중간에 귀족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이 육두품 세력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육두품 세력은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로 많이 유학을 가냐면 그렇죠. 당나라로 많이 유학을 가요. 근데 이제 당나라에는 빈공과라는 그런 과거 시험 중에 이제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 응시 가능이에요. 외국인이 응시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 가서 급제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최치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육두품에 대한 이야기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최치원과 더불어서 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설계도라는 사람인데 이름을 들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한번 보면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과거를 통해서 진출할 수 없었죠. 자, 호족과 연계하여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렇죠. 이 답은 2번인데 여러분들이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로 가는 그 연결고리에서 활동했던 두 세력, 육두품과 호족, 그리고 이 육두품과 호족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불교 종파, 교종과 선정 중에 선종. 그래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로 가려면 우리가 6호선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6호선은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